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제 SF 소설인 블루프린트 영화화됐기 때문에 제가 영화 포스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강의 자료 56쪽입니다. 자, 56쪽 제가 찾아드릴까요? 자, 밑에 쪽으로 보면 56쪽 나오죠? 56쪽에 복제인관과 상동이, 타자적 동일,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루프린트와 관련해서 영화가 보니까 국내에 상영된 그 맞는데 동영상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좀 줄거리 요약, 저번에 영화허울처럼 이런 게 있으면 좋았는데 없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느끼고, 줄거리는 그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 현상 중에 쌍둥이가 지금 우리가 요즘 복제인과 클론과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이 쌍둥이가 역시 쌍둥이도 유전자 정보가 동일하죠. 그죠? 그리고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출산이 된 경우니까, 이 쌍둥이가 우리 인간 정체성의 이 쌍둥이가 두 명이니까 인간 정체성이 각각 분리되어서 두 명이 공유하는 증거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작품 블루프린트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분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원본 인간인 그 어머니 이리스하고 복제 인간인 그 딸인 시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유전자가 동일하니까 동일한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이제 저번 시간에 했죠. 그래서 이제 상동이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동이는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그 정신과 정체성의 분리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자연스러운 우리가 어떤 살아있는, 우리 텍스트에도 나와 있지만 살아있는 실험실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제 과학적 어떤 유전자적 기술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죠? 예전부터 있어 온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쌍둥이를 이러한 어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이 동시에 태어나면서, 물론 한 명이 약간의 시간적 차이를 두고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따라 나오지만은 거의 동시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쌍둥이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으로 인간 개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좀 아프다든지 한 사람이 어떤 불길한 느낌을 받으면 또 쌍둥이인 한 사람도 그걸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과 관련해서 어떤 재능이든 개성이든 이 각각의 인간, 고유한 인간으로 볼 때 이 쌍둥이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쌍둥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쌍둥이는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인간 정체성이 분리되어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죠? 그래서 만약 쌍둥이처럼 인간 정체성이 분할될 수 있다면은, 즉 우리가 복제인간에 있어서 원본 인간의 정체성이 분할 또는 전송되어서 복제인간에게 전달된다든지 공유될 수 있다면은, 복제인간은 이 원본 인간의 어떤 동일성을, 서로 타자입니다만은 동일성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전문가 중에 이제 그런 의견을 많이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할머니인 카타리나 셀린이
이 이리스의 분신을 할 수 있는 시리를 몬스터라고 합니다. 영어의 몬스터 알죠? 괴물로 생각을 합니다. 시리를 괴물로 이렇게 이 할머니가 인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통적인 휴머니즘적 시각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쌍둥이라면 그렇게 안 봤겠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낸 복제인간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할머니가 괴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본 인간의 유일한 정체성이 이렇게 분할되어서 복제 인간에게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시리의 모습이 할머니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닌 괴물로 보이는 겁니다. 즉 원본 인간의 어떤 그 동일성이 겉모습만 좀 다르지 타자이지 똑같은 동일화된 정체성이 이제 이 시리가 갖고 있으니까 이런 복제 인간을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본 인간과 원본 인간이 만든 괴물이다. 이렇게 이제 할머니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텍스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직접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 말씀이 옳았어요. 나의 엄마, 우리는 괴물이 된 것이죠. 쌍둥이 괴물이요. 이렇게 이제 시리도 이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 원본 인간과 복제 인간이 결국 동일하다는 거. 외모만 지금 이제 한 명은 조금 어린 나이고 한 명은 어머니 이제 이래야지만은 결국은 이런 원본 인간과 복제 인간을 쌍둥이 괴물로 만들어서 이거는 인간 복제가 결국 윤리적 문제로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와 딸이지만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게 가능하다면은 우리 복제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은 복제 인간에게 고유한 어떤 특성이 아니라 원본 인간에 종속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복제 인간의 미래도 역시 원본 인간이 이미 선취한 거, 원본 인간이 이미 거쳐온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복제 인간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원본 인간에 종속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고 그 대사에도 보면은 이제 그 나오죠. 여기 뒤에 여기 보세요. 여기 대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이제 어머니 이리스와 피시 박사를 말하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후손들에게 처음부터 훌륭한 유전인자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재능이죠. 뛰어난 그 피아니스트의 재능을 말하죠. 훌륭한 유전인자를 후손에게 제공하고 유전학적 제비뽑기, 즉 우연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어째서 한 아이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냐고 반문하시겠죠. 하지만 모든 것이 헛된 망상이고 전지전능한 상상이었을 뿐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죠? 그 시리가 받는 상처 이런 거는 이제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과학적 시각에서 보면 쌍둥이를 인간에 대한 어떤 살아있는 실험실로 볼 수 있지만 쌍둥이는 인간 복제와는 좀 차이가 있죠. 쌍둥이는 자연의 우연적 결과라는 것. 어쨌든 간에 계획되고 준비된 어떤 계산의 결과물이 아니죠. 복제 인간처럼.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이와 관련한 그 각주의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죠. 방금 관련된 내용인데 보면은 한 개인의 유전 정보가 발현되는 형태를 표현형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 유전자가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표현형은 달라질 수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있고 하죠. 일란성 쌍둥이는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진 복수의 인격체이다. 두 명이니까 그죠. 하지만 쌍둥이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자연적인 복제를 할 수 있는 일란성 쌍둥이에서 볼 수 있듯이 복제된 인간은 동일한 유전 정보를 소유하고 있지만 완전한
완전히 상이한 표현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시각이 이제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자, 이게 뭐 지금 화면에 텍스트가 조금 멀고 해서 막 이 영화 포스터가 조금 났네요. 주인공 얼굴 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점을 좀 차이점이라 볼 수 있고, 그 계획되고 계산된 복제 인간하고 자연스럽게 우연에 의해서 쌍둥이가 태어난 거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쨌든 남녀 간의 결합에 의해서, 그죠? 자연적인 생식에서 출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유전학적으로 나중에 뭐 그걸 그렇게 가능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자연의 동물의 세계에서도 암컷과 수컷이 구별되고, 우리 인간도 남자, 여자, 여자가 이제 애를 낳는 이런 건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자연적인 생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이 갖는 고유한, 그죠? 그런 유전자형에 대해서 각자가 고유한 어떤 권리, 인간으로서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데, 한나 요하스라는 전문가가 주장한 말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든 존재에 대해서 무지할 권한이 있다. 무지하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무지에 대한 권리가 그 각 인간의 각각의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동시에 생명체를 고유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우연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제인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제인간의 권리는 원본 인간의 영역에 있고, 그래서 원본 인간이 이미 앞서서 취득한 그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복제인간에 대한 이 원본 인간의 어떤 다른 사람이면서 동일하다는 것은 이 종속적인 관계다. 원본 인간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제인간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라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원본 인간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공학에 기반을 둔 그 우리 앞서 슬로트다이크 논쟁에서, 그죠? 슬로트다이크가 인간 기술 규범을 포스트 휴먼적 인간이다, 혹은 포스트 휴먼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복제 기술을 사용해서 복제 인간이 이렇게 시리가 탄생한 것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누군가를 둘로 나누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 시리가 한 말입니다. 그 대사에도 나오죠. 시리가 방금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입장에서. 자리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죠. 결국 이 문제가 복제를 통한 또 다른 어떤 자아의 생산이 잘못된 출생이라는 윤리적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텍스트에서 한번 볼까요? 보면은 저 59쪽입니다. 59쪽에 보면은 자, 요 부분을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복제라는 단어는 기술적인 개념으로 특정한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적인 말이다. 하지만 나는 도덕적이고 싶어서 도덕적인 단어를 만들었다. 더 이상은 복제 혹은 복제 인간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보다는 차라리 잘못된 출생이라고 말하라. 복제는 잘못된 출생이다. 이 말을 영어로 잘 표현할 수 있다. 오용된 생식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사를 보면은 그 복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자기 정체성과 관련해서 갈등과 고민이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 줄을 보세요. 방금 한 대사와 관련해서 질병의 예방 목적으로 시행되는 생물학적 조작인 소극적 우생화. 이것은 종의 개선이 아니라
질병 퇴치를 통한 종의 보존을 중요시한다. 이와는 달리 적극적 우생학은 종의 개선 자체가 목적이다. 요나스는 이 적극적 우생학 시각에 우려를 표한다. 이걸 두려워하는 거죠. 좋은 유전자와 나쁜 유전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모호하고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우등한 인간을 길러내리는 시도는 결국 유전적 다양성을 파괴하고, 그죠? 유전적 획일화를 전부 우등한 유전자만 골라서 만들어낸다는 것은 유전적 획일화를 불러오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를 포괄하는 자연의 다양성의 정면으로 위반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우생학이 주장하는 종의 개선과 발전, 나아가 생명공학 기술이 불러오는 인간 자연의 기술하는 인류에 대한 총체적 위협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동조합니다. 우리가 사실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또 신체상으로 뭐 교통사고도 무슨 사고를 통해서 팔다리를 잃었다든지 그런 삶이 남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고 자살하고 싶다든지 자살 충동도 느끼고 이럴 때 그런 사람의 어떤 신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이제 이용되는 것은 의학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 자체를 복제해서 만들어서 그 복제인간이 더불어 생활할 때 문제되는 이야기는 이 윤리적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죠.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자, 화면은 조금 텍스트 글만 보는 것보다 다른 화면 한번 찾아볼까? 이거는 자 영화 개봉했을 때 이건 이제 조금 큰 화면밖에 안 나오는가 보네요. 자, 여기 저번에 제가 이제 그 딸과 닮은 모습이 이제 이 화면에 나와서, 자, 여기 이제 어릴 때 실입니다. 성장하면서 이제 어머니와 많이 닮게 되겠죠. 그죠? 어머니 닮은 모습이 여기에서 보면 가장 극명하게, 그죠? 딸이 이제 시리가 여기 있고 이제 어머니인데 크면서 점점 더 외모도 이제 닮아가고 유전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동일하니까, 그죠? 그래서 잘못된 출생 혹은 오용된 생식, 잘못 사용된 나쁜 의도로 사용될 수 있죠. 남용되거나 오용된다, 악용된다 하죠. 이 악용된 생식 이런 거는 윤리적 결론에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 복제인간의 어떤 정체성을 포스트 휴먼의 정체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유전자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측 가능성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또 확정되는 게 아니고 우연적인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태어날 때부터 그 미래를 이미 안다면은, 그죠? 그게 무슨 인간입니까? 그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미래를 미리 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삶의 의욕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기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복제인간에게는 반대로 예측 가능하고 이미 경험상으로 원본 인간이 앞서 취득한 그런 어떤 것을 증명하는 것, 다시 보여주는 것, 그죠?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의 재능, 이리스의 재능을 시리가 다시 재현해주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이면서 때로는 영혼이 깃들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는 이 존재들, 복제인간들이 아주 독특한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 영화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대 위에 선 배우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한다. 이 세계에서는 우리 모두가 완전한 고독 속에 빠진
우울한 연기자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 속에 이제 나오는 대사인데, 그래서 무대 위에 선 배우다, 동시에 거울이다, 자기 자신 원본 인간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복제인간이. 하지만 인간인 우리 자신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각자 느끼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이 포스트 휴먼, 포스트란 말이 이후란 말 아닙니까? 휴먼 이후, 우리 인간 이후,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생긴 용어인데, 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용어는 우리 전통적 그 휴머니즘에서는 이제 벗어나서 인간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할 때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하나는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전통적 휴머니즘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로 인해서 변화된 환경과 이 변화된 환경과 인간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관점을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포스트 휴먼에 대한 어떤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죠. 첫 번째 관점이 이 과학기술을 중요시하고 생물학적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좀 보충하는 인간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보면, 두 번째 시각은 전통적 휴머니즘 그 시각에서 좀 담아내지 못하던 대상을 지금 변화된 환경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새로운 인간상을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인간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주체라기보다는 인간과 기계, 동물 등이 모두 융합된 그런 형태,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완전히, 그죠? 그래서 그 앞선 관점이 이제 우리 트랜스휴머니즘, 트랜스란 말은 이제 뭘 초월한다는 말이죠. 휴머니즘이라는 말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슈퍼맨처럼 슈퍼인간의 출현 단계까지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개량되고 강화된다는 가능성을 이제 생각한다면은, 두 번째 시각은 우리 인간의 우울함을 찾으려는 그런 시각, 계몽주의적 인간 중심의 어떤 생각을 이제는 해체하고 새로운 인간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인간과 기계 혹은 과학기술 간의 합체가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공진화를 더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공진화란 말 알죠? 공동으로 서로 진화한다, 함께 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 휴먼이 인류화 과정에서 그 배척되었던 모든 정신적인 것을 다 포함시키고, 인류의 또 모든 다른 것, 동물이든 악마든 괴물이든 뭐 이런 것들 뭐 전부 다 이런 것도 포함하자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 한편으로는 휴머니즘의 연속이고 또 확장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휴머니즘적인 인간 이해를 거부하고 새로운 인간을 개량하는 그런 가능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이 인간 이외의 다른 이질적인 요소와 결합한다는 그런 어떤 가정은 우리 전통적인 휴머니즘적 인간관하고는 완전히 충돌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너선 돌리모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을 보면, 휴머니즘은 보편적인 휴머니즘 외에는 어떤 것도 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배타성이 있다고 합니다. 즉, 보편적 휴머니티가 배제하려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뭐 돌연변이라든지 이런 인간 정체성이 돌연변이 같은 그런 것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점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에도 보면은 여기에 대한 공포심이 이제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나와 있죠. 볼까요? 달리 표현하자면 노이로제, 공포,
그리고 위기에 봉착한 주체의 소외라고 부르는 것은 몰락의 근거라기보다는 창조의 근본 요소였던 것이다. 또 이와 밀접히 연관된 서구 유럽의 문화, 특히 문화의 팽창 단계, 여기에서 르네상스도 물론 들어가죠. 이 문화의 팽창 단계의 요소였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서구 주체성의 그 어떤 포스트 모던한 분기가 아니라 주체성의 지속적인 역동성 혹은 또 다른 돌연변이이다. 자, 돌연변이라고 이제 여기서 보는 시각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영화에서도 이제 나타나지만 이런 생명공학이 불러온 인간 복제 시대의 인간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돌연변이처럼 어쨌든 낯선 좀 공포스러운 그런 대상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하지만 슬로트다이크 같은 사람은 휴머니즘이 오히려 편협적인 배타성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슬로트다이크는. 그래서 자연과학적 시각을 이용한 새로운 인간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슬로트다이크입니다. 그 새로운 가능성의 척도로 이 사람이 제시한 것이 생명공학을 활용한 인간, 기술적인 결과물인 인간이죠. 이것은 인간을 과학적 시각에 완전히 몰입하게 해가지고 휴머니즘이 보지 못한 또는 휴머니즘적 인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인간 유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기준이자 도구 수단이 이제 과학기술이 그걸 도구를 이제 제시하는 건데, 왜냐하면은 유전공학과 이런 기술적인 어떤 그 트랜스퍼, 그죠? 전송이라고 할까요? 어떤 인간의 생각까지도 전송하는 거죠. 이런 것은 신체에 이제 구속된 지금까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인류, 이제 포스트 휴먼이죠. 새로운 인류의 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초월적인 인간은 인류를 죽음이라는 여태까지의 어떤 한계에서 해방시키고 복제인간 역시 인간을 죽음이라는 구속에서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찬반 양론 입장이 굉장히 이제 뜨거운데 이렇게 정신을 이식하고 인간의 정신을 이식한다는 거, 인간의 신체를 벗어나는 거, 이제 죽지 않는다는 거죠. 불멸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도 물론 죽지 않는 불멸성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맞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서 이 영화의 원래 원작자가 이제 소설가 작가 캐르너죠. 원작을 토대로 만든 영화니까 이 작가 캐르너가 말하는 것을 보면 과학의 발전과 진보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발전과 진보가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이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서 이제 캐르너가 한 말을 잠깐 찾아볼까요? 이겁니다. 블루프린트는 1999년생 이제 이런 작품 있죠, 여러분. 영화로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1999년생이라는 작품의 속편은 아니지만 두 소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두 소설은 학문적 지식을 적용하는 문제가 각 개개인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각 개개인에게 진보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 작가 캐르너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인류가 우리 전통적인 휴머니즘 시각에서 보든 아니면 포스트 휴머니즘 시각에서 보든지 간에 우리 인류는 어느 한 존재에게 존엄성이라는 용어를 적용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존재로서의 어떤 삶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은 누구든 다른 사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작품을 쓴 작가 캐르너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도 이제 캐르너가 지적한 부분이 나오죠. 이 말입니다. 사회는 윤리적 잣대를 규정할 수 있겠지만 각자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죠.
이러한 생식 종류 관련 시장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류의 갈망과 거래하는 거대한 사업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의 갈망에 영합해서 발전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뭐 각주도 한번 볼까요? 관련된 각주 내용도 한번 볼까요? 여기에 각주에 보면은 조금 내용은 길지만은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으니까. 한 사례로 과학기술에 의한 그 진보를 로베르트 슈페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험실의 배아가 생명체로서의 권리가 없어서 연구의 자유가 훼손되거나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의 연구 자체가 연구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그 배아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실험실과 산모의 자궁 속의 그 배아는 모두 자기 목적적인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시험관 속의 배아는 스스로 인간으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체로서의 존엄성이 없다는 견해를 단호히 부정한다. 인정받지 못하고 존엄받지 못할 인권은 없다는 것이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 의해 임의로 고안되고 제작될 때 인간의 사물화는 극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슈페만은 슬로트다이크의 견해를 부모와 자식 간의 자연적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이라는 역사적 존재는 유리하고 이례적인 그 역사적 상황을 재현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연적이라는 거죠. 유전적 정체성을 생산한다는 것, 의도적으로 생산한다는 것 자체를 일종의 도착증으로 본다. 수정된 난세포에는 인간의 DNA가 완벽하게 들어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것은 그 어떤 것, 영어의 something입니다. 독일어로 에트바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 얘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죠. 어떤 사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월한 인간과 열등한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이게 모두 이제 윤리적인 이제 잣대로 우리가 한 말인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영화의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우리 끝을 맺읍시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 블루프린트가 그려낸 이 원본 인간, 이제 요 어머니하고 복제인간의 딸 시리가 나오죠. 복제인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유전적 조작과 처리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아직도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열린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하튼 유전자 조작 개입 여부에 관한 결정권이 누구에게 넘겨져야 하는가? 국가가 넘겨받아야 하는가? 전문가나 그 도시의 시장이 넘겨받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도 있죠. 누가 넘겨받더라도 이게 바람직한 해답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그죠? 다른 사람에게 위탁되는 거죠, 권리가.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다만 휴머니즘적 시각에 쓰든 또 슬로트다이크의 입장에 쓰든 아니면 새로운 인간 이해의 어떤 그 입장에 쓰든 이 과학기술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계획되고 생산되는 인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어쨌든 지금 논의장이 뜨겁다는 것은 분명한데 미래는 아직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뭐 이 영화에서는 어머니가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딸 시리가 자기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어머니와는 달리 자기는 미술을 공부하게 되고 다른 길로 나아가죠. 자기 자신의 길로 나아갑니다만은 이 복제인간과 원본인간이 같이 더불어 산다는 것이 이제 같이 살 때는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복제인간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시리의 예를 보더라도. 그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의학적으로
필요해서 어떤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복제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체 기관을 이제 복제하는 거지만 그런 경우에 이렇게 완전한 어떤 신체적으로 완전한 유전자적으로 동일성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공존한다는 것은 윤리적 문제로 볼 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다.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도출해내야 될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나쁘지 않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영화 동영상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여러분이 이제 대략적인 이 작품의 줄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시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